이 시각 증시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유입에 장중 2,460선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간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오른 가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와 LG이노텍까지 대형 IT주들이 지수를 견인합니다. 여기에 솔브렌홀딩스, BH 등 소부장까지 급등세에 이어집니다. 2차 전지 랠리가 지속됩니다. 미국 GM과의 합작 공장 설립 소식에 삼성 SDI가 장중 77만 원을 돌파한 가운데 이재용 회장의 SDI 방문으로 전고체 배터리 조기 양산 기대감이 불붙으며 한농화성, 이수화학을 포함해 전고체 전지 사업부를 신설한 미코까지 관련주로 엮이며 자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불발된 가운데 법원이 카카오를 상대로 한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카카오는 SM지분 9.05% 취득에 제동이 걸렸고 하이브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습니다. 다만 카카오 역시 공개 매수에 나서는 등 SM 현 경영진과의 반격을 준비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SM 경영권 인수전에 2라운드에 돌입했다는 분석에 3, 4 모두 상승합니다. 한올 바이오파마가 중국 파트너사에 기술 수출한 항체 신약 바토클리맙의 중국 내 중증 근무력증 환자 대상의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탑라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5장 임상 3상 결과가 전해지면서 장중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던 한올 바이오파마 주가는 15%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프로들은 오늘 장에서 어디에 주목했을까요? 시장 프로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정태근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STO, 토큰 증권, 본격 상용화 임박. 주가는 숨고르기인데요. 대세 상승의 초읽기로 우리가 접근을 해도 될지,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한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태피까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STO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나 봐요. 네. 정 팀장님, 이전에도 이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시장 네네. 플레이어들이 이제 들어올 거다. 그러면서 이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에 주목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일정 부분의 가이드라인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가져오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 브리핑 하신 거 보니까 제가 너무 재미없는 주제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살짝 들어가지고 2차 전지란 지 오늘 5절 만에 IT가 뜨는데 그쪽을 할까라는 그런 후회도 잠시 되네요. 뭐 어쨌든 네, 또 조용할 때 기회를 잘 잡아주시니까요. 지금은 어찌 보면은 이게 그 디지털 가상자산법, 그러니까 STO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착착 진행이 돼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다른 섹터가 너무 말 그대로 핫하다 보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소외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조금 이제 미래를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착착 진행이 돼가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어쨌든 이제 경기장도 만들어지고 앞으로 경기장도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도 나올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 이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규칙이란 게 결국 제도화거든요. 이게 네. 입법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투자자를 보호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경기장 운영을 해 나갈 건가 이런 것들이 착착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민당청에서 이 STO 제도를 이어왔던 간담회를 현재 개최를 했다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시장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시장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와 관련해서 플랫폼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산업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들어갔던 뭐라 해야 될까요?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와 연관성 있는 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제 한 번 더 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열어볼게요. 헤드라인을 보니까 이 시장 본격적으로 네. 개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법안을 제출해서 내년 말부터는 이제 우리 네. 자유롭게 거래한다라는 내용이 핵심이던데 주가는 기존에 올랐던 종목들이 다 오늘 조용하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혹시 오늘 가이드라인에서 혹시 실망스러웠던 게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용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 가이드라인은 일단 만들어졌고 어쨌든 이제 세부적인 그러니까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축구를 예를 들게 되면은 축구를 하나 볼을 가지고 11명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만들어졌어요. 그게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이제 룰이 이제 생긴 그렇죠. 거죠. 이제 뭐 11명이서 공을 하나 가지고 갖고 올 때 골을 연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그 경기를 해 나가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서대도 말씀드렸지만 규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좀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이 제대로 조성되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논의가 앞으로 계속 지속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안건이 국회로 올라갔을 때 예. 지금은 법야권이 의석수가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권과 어떻게 협의를 해서 이 디지털 자산법을 이제 완성을 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어떤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가이드라인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서 어쨌든 기대감은 선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반영이 됐다라는 것들이 좀 지속이 돼야 되는데 서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STO 외에도 정말 매력적인 최근에 섹터가 이제 업종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게 되면 최근에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랬고 오늘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그렇고. 2차전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보게 되면은 아직 10% 이내를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네. 어찌 보면 20%, 40%, 50%좀 진행이 되게 되면서 거기서 어찌 보면 기대를 할 만한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시선은 STO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STO 같은 경우는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제도화에 대한 어떤 논의가 좀 진전이 되고 있다는 것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하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계속해서 법에 대해서 계속 법률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이 법이 어떤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지금은 뭐 서울옥션이라든지 갤럭시 SM이라든지 SK증권이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예. 그런 종목들 외에도 추가적으로 아마 부각이 될 만한 종목들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산될 수 있다. 네네. 그런데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키움증권, SK증권, SK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쪽으로는 그래도 상승이긴 한데 기존에 튀었었던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지 갤럭시아 SM 관련주로 올랐던 뭐 서울옥션 이쪽 너무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게 혹시 투자 금액이라든지 네네. 제도적인 측면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완전히 허용되는 건 아닌데 라는 실망감 때문에 못 오르는 건 아닌가?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 아직 보여준 게 없잖아요. 네. 아직 뭔가 시장이라는 게 시장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말 그대로 토큰 증권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주식시장을 치게 되면 어떤 종목들이 상장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감이라고 하기엔 조금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STO 시장이 2009년도인가요? 그때 ELW라는 게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그 시장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시장이 정말 성공을 한다라고 봐요. 그때 당시에 ELW 시장이 아시겠지만 홍콩 다음으로 우리나라 큰 시장으로 커졌었거든요. 예. 근데 결국 새롭게 어떤 투자를 할 만한 수단이 나타났다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ELW 시장이 상당히 많이 커졌었는데 아마 STO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일단은 어쨌든 우리가 가상화폐 시장에서 충분히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시작은 괜찮았지만은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발생될 만한 어떤 가지치기들을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 좀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다고 해서 상품 거래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한다고 해서 외국인들 선물 거래라든지 옵션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 같은 흐름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대한시장으로서 어떤 부각 가능성은 충분히 많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좀 먼 과거긴 한데 2008년 9년 시장이 글로벌 전반적으로 저금리 시장으로 가게 되면서 금이라는 투자 자산이 대한시장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급등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게 되면서 상품 시장이 또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STO 같은 경우는 어떤 상품들이 또 이 시장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대한 시장은 어떤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은 지금 미술품 경매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주식 시장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STO 시장의 어떤 기대감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거 좀 더 자세히 여쭤보고 네네. 싶었어요. 그러니까 시야를 넓혀봤을 때 조각 투자가 이제 네네. 활성화가 되면 네. 뭐 우리 서울옥션 기대하는 것처럼
이 미술품 경매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사실 유동성 장세가 아니잖아요. 네. 올해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될 거고 네. 연말에 금리 인하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리 인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제한적인 유동성 안에 이들과 나눠 갖는다면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을 주진 않을까? 그렇진 않아요. 항상 아니에요? 시장 예를 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그러니까 증권시장을 다 볼게요. 증권시장 전체를 봤을 때 주식시장의 어떤 거래가 안 좋다고 해서 ELW 같은 시장이 죽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를 한번 다 너무 과거를 말씀드려 죄송한데 어쨌든 ST를 보려면 과거 ELW 시장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새롭게 투자할 만한 시장이 하시네요.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이고 근데 ELW 같은 경우 특히나 상승의 어떤 수익이 나는 구조뿐만 아니라 하락을 해도 수익이 나는 구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계속해서 유동성이 계속 이렇게 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ST 시장에 등극이 됐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도 양극화가 저는 분명히 될 거라고 봅니다. 이 STO가 되게 돼서 좋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상품으로서 그러니까 기초 자산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벤치마킹이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게 되면은 예. 이 STO 시장에 저와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어떤 STO가 나왔다. 인기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없을 수가 있는데 인기 많을 겁니다. 그럼 전 좋고요. 반대로 예. 저는 그 상품이 안 팔릴 가능성이 있지만은 반대로 뉴진스와 식사할 수 있는 STO가 나왔다. 오, 핫하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양극화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시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오늘 2차 전지라든지 IT가 강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철강이 소외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다루고 있는 SD가 소외가 된다든지 그런 건 어느 시장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걸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뺏길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제도화가 되면서 증권성 우려가 있는 기존의 네네. 가상자산 이쪽으로는 이제 증권성 우려를 없애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네네. 이 내용이 뉴스에 좀 담겨 네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카카오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클레이튼 같은 경우가 네네네. 그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이런 사업을 했던 쪽, 위메이드도 이런 여지가 네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위믹스. 이렇게 되면 토큰 소각으로 이어진대요. 네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토큰 소각으로 이어지게 되면 뭔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나라는 질문도 이어지더라고요. 네네. 이 연결고리까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제도권 안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앵커님께서 오늘 이제 방송 스케줄이 앞으로도 방송 스케줄이 4시면 끝이 나는데 회사에서 무조건 9시까지 남아서 가라. 별로 기분 좋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우스갯소리를 왜 드리냐면은 네. 그러니까 제도권이 아닌 제도권 밖에서 정말 자유롭게 사업을 펼치다가 갑자기 제도권에 법제화가 되게 되면서 어떤 제재가 들어가게 된다. 네. 이거 좋아할 분은 아무도 없고요. 좋아할 시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탈중앙화,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우리대로 민간시장에서 있을 거야라는 그런 의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런 소각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은 말 그대로 탈중앙화가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조건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법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지금 STO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가상자산 거래소라든지 이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기관들이라든지 기업들이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존에는 그 소위 말하는 상품 중개업만 등록을 하더라도 가상화폐 사업이 분명히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상품 중개업이 아니라 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이라는 걸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가 좀 더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거기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민간에서도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고 민간에서도 잘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 블록체인이란지 그리고 비트코인이란지 이런 열풍이 불게 되면은 다시 또 좋아지게 될 건데 네. 굳이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연결성도 한번 판단해 보게 된다면은 모르겠어요. 주식시장의 연관성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했지만 아직 시장이라는 게 뭔가 만들어진 것도 없고 보여준 것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빠른 고민이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운동장이 새롭게 열리는 것 자체는 네네. 굉장히 매력적이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네. 거잖아요. 저는 계속해서 이게 됩니까? 이 정책 불확실성도 크고 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을 드리는데 그래도 그때는 좀 주식시장보다는 매력적으로 직투를 보세요.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 시장이 더 매력적인 거죠. 열리게 되면 네네. 이제 직투로 가야 한다. 그 전까지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건데 네. 그럼 종목들 안에서 봤을 때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투자 매력도가 있는 쪽을 봤을 때는 네. 기존의 플랫폼 쪽으로 봤을 네. 때 증권이나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네네. 소프트웨어 이쪽이 나은 건지 아니면 서울옥션도 관련주로 엮였었잖아요. 네. 가장 매력적인 쪽이 어딘 거예요? 결국 플랫폼입니다. 아. 우리가 STO를 기존처럼 민간 자산, 가상 자산 거래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도권에 들어가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에 등록을 해야 되고 네. 그 등록을 한 다음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증권사 얘기가 나오는 것들인데 증권사가 어쨌든 그동안의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ELW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이 ELW 운영 같은 경우도 증권사는 이미 해봤거든요. 해본 상황들이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에 관한 어떤 사업들도 증권사가 해봤기 때문에 증권사 얘기성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옥션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 기억이 맞다라면 아마 2021년도라고 좀 봐지는데 그때 당시에 신한은행과 협업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네. 투자자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중단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도권에서 이미 경험이 있다라는지 아니면 제도권과 협업을 통해서 플랫폼을 살 수 있는 기업이라면은 저는 분명히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라도 뭐 기존에 많은 종목들이 부각이 됐지만은 많은 종목들이 식는다고 주가가 식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소위 말하는 수수료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형 증권사 쪽으로 매력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무래도 중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대형 증권사보다는 먹거리가 좀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된다라면은 어찌 보면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열려도 대형 증권사가 독점할 겁니다. 독점할 건데 중소형 증권사 강세를 보이는 것들은 어쨌든 새로운 먹거리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렇죠. 중소형 증권사도 어쨌든 여기서 파일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신선한 모멘텀. 그렇죠. 그런 네.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런 네. 소프트웨어 쪽 관련했을 때는 갤럭시와 SM도 관련주로 많이 엮였잖아요. 네네. 갤럭시와 SM의 주가는 오늘 보합권입니다. 네. 다른 종목들은 하락하고요. 게다가 갤럭시와 SM 같은 경우에는 SM 인수전에도 네. 1%가량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연결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양쪽의 재료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상대적 소외. 다른 쪽이 너무나 매력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를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그 차가 있는데 기름을 넣으러 갈 거예요. A라는 주유소가 1,500원이고요. 네. 그리고 B라는 주유소가 1,600원입니다. 그럼 굳이 1,600원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안 가죠. 그죠.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1,600원 주유소는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이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너무 핫하다 보니까 주식시장 내에서 상대적 소외가 되는 거죠. 그럼 4,200원은 이제 다시 네. 넘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드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4,200원까지 다시 재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매력적으로는? 뭐 퍼센테이지 보게 되면 아직까지 제가 10도 안 갔다 그랬잖아요. 네, 네. 아직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되는 시기는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만 우선순위에서는 글쎄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STO 네. 시장과 관련해서 탑픽, 가장 살아있는 재료에 좀 반응을 네. 할 수 있는 종목은 누구라고 보세요? 저는 이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어디예요? 알체라는 종목을 가져왔거든요. 알체라요? 네. 오. 알체랑 ST랑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아마 방송 보신 분도 생각을 하실 거고 앵커님도 그런 생각 하실 것 다른 같아요. 재료에 오히려 갔던 종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AI 관련해서 AI, 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뜬금없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자회사 유스비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유스비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비대면 금융고객 확인 솔루션을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ST 사업에 그 STO 사업에 필요한 게 뭐냐면 계좌 관리 기간을 신설을 해야 돼요. 가이드라인이 이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좌 관리 기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 확인과 어찌 보면 보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정보 확인, 그러니까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 계좌를 개설했을 때 그게 어떤 고객 확인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제 STO 사업이 진행했을 때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네. 보면은 앞으로 이 알체라가 가지고 있는 유스비라는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STO 관련돼 가지고 알체라가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가이드를 만들어졌고 법제가 되고 이게 조금 시행이 되기 시작한다라면은 아마 알체라도 STO 관련돼서 모멘텀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뭐 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일단은 뭐 지금 구간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욕심을 좀 내보자면 15,5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14,500원 목표가는 한 20% 잡고 한 19,000원 정도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 소폭 올라가면서 네. 15,900원 선인데요. 15,500원 이하 권역에서는 매수 가능합니다. 목표 가격은 최근에 나왔던 고점 뚫고 19,000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봤습니다. 손절 라인 14,500원으로 제시되면서 자회사 유스비의 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시장에서 재평가될 그 기회를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STO 관련주 탑픽 알체라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프로의 시선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태근 알파프로 투자전략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